이 조사는 저희가 3년 주기로 지금 거의 4차례 조사를 실시했잖아요. 4번을 오는 동안 수준 1의 대상자는 어느 정도 감소하고 그래도 문해력 갖춘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땀과 눈물 모든 게 다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인문해 능력 조사 자체는 문해교육의 현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국가 승인 통계인데요. 유일한 국가의 표본을 털기를 바탕으로 집집마다 찾아간 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정말 필요한 정책을 구현하는데 기본 바탕을 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조사와 관련된 내용의 현재를 한번 이제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제 발표의 첫 번째 순서인데요. 오늘 주제 발표 첫 번째, 저희 10년의 기록 대한민국 성인문해 능력 조사의 결과 분석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 능력 조사가 2014년도에 저희가 태어났거든요. 태어나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굉장히 많은 조사원분들도 생겼고요. 가구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노하우도 생기고요. 그것들로 또 발전하면서 조사 도구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이 과정에 여러 위기와 그 다음에 여러 연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오늘 그냥 붙일 건데 성인문해 능력 조사의 아버지가 아니신가. 네. 네, 이분 없이는 성인문해 능력 조사가 지금까지 올 수 없다 생각합니다. 10살까지 키워주신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오늘 주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해교육심의위원이시자 제4차 성인문해 능력 조사 결과의 종합분석 연구 책임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영남대학교 허준 교수님께 주제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형님이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예, 물론 뭐 제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긴 합니다만 예, 방금 소개받은 영남대학교 교육학과의 허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11년 전이죠. 이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문해 조사 도구를 만든다. 그래서 막 그 보따리 싸들고 여기저기 배우러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새 네 번의 조사가 실시가 됐고 오늘 이렇게 또 4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돼서 연구자로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10년의 기록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4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문해조사에 대한 그 결과 분석 연구를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작 단계라서 심층적인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대략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갖게 된 어떤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4차 결과 발표 영상을 처음 봤거든요. 보니까 제가 준비한 발표랑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뭐 짧은 시간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과정 결과 의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시작이 이제 어떻게 됐는가 이제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일한 통계청 조사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 차원에서 또는 뭐 다양한 다른 목적으로 그 문맹률 조사, 소위 말해서 비문해율 조사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국가가 정기적으로 공식 통계청 승인으로 이제 실시된 것은 2014년 성인 문해율 조사가 처음이라고 볼 수 있고 유일한 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유일한 조사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를 설계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OECD에서 피약 조사라는 걸 해요. 1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굉장히 비싸고 무거운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 특성에 맞게 또는 정책의 어떤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에 그 문해 교육 정책에 부합하는 그런 조사 도구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기존에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해 조사와 또 결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편으로는 OECD에서 조사하고 있는 기본적인 문해 조사 틀을 참고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독자적으로 그런 조사 도구를 개발해서 운영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독일 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프랑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문해 수준을 조금 조사하는 그런 조사 도구를 좀 선도적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레벨 1 테스트라고 해서 수준 1에 조금 집중한 그런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파리의 아주 허름한 커피숍에서 담당자 어디 출장 가는 거 붙잡고 한참 인터뷰를 하고 배워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이게 눈물 젖은 빵처럼 것처럼 그렇게 우리 연구자들이 어쨌든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헌신적으로 이 조사 도구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첫 번째 비싸면 안 된다.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 우리나라 문해 교육 정책에 적합한 방식으로 판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QC 모델이라고 해서 간단하고 빠르고 저렴한 이 세 가지 목표에 부합하는 조사 도구를 만들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외국의 문해조사 도구들이 경제 인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IBQ도 그렇고, 그다음에 독일의 레오라는 조사 도구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레오를 개발해서 두 차례 조사를 했었던 담당 연구 책임자를 만났었는데요. 우리 조사 도구를 보고 가장 인상 깊다라고 이제 말한 부분이 뭐였냐면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할 사람들 중심으로 문해력을 테스트하지만, 우리 조사 도구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 연령, 노인을 포함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조사 도구에 좀 이렇게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문해교육 정책이 특정 연령대 일할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문해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 연결되는 조사 도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문제를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풀이형의 문항을 만들었고요. 총 43문항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모든 분들이 푸는 것이 아니라, 문해 수준은 모든 분들이 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문해 수준에 따라서 문항이 달리 배치가 돼서 평균적으로 아마 4차 조사가 한 사람당 평균 23분 테스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분 안에 조사가 이제 끝나는 그런 문항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해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쭉 문해력 테스트를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이제 문해 조사가 이제 끝나게 되겠죠. 뒤로 가면, 그래서 4차 동안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표본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몇 명을 조사했는가라는 건데요. 그 표본수가 4,000명으로 시작해서 4차까지 10,000명까지 늘었습니다. 이게 조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정확하고 더 깊이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점에서 우리 성인 문해력 조사는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표본수에 있어서도 발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차 조사 때는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외국인 주민까지 포함되는 방식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기본적으로 문해력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배경에 따른 문해력의 차이, 그리고 이런 경제 수준이라든가 생활 만족도라든가 정치 관심도라든가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른 어떤 문해 능력의 차이를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항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연구자들이 또 의미 있게 본 것은 금융 정보 지식을 묻는다는 걸 좀 의미 있게 보더라고요. 지금까지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 금융 관련 지식을 묻는 조사가 없었다. 근데 한국에서 이런 문항도 포함해서 한다는 굉장히 인상 깊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문항 예시를 아까 보여드렸듯이 요거는 유사 문항인데요. 실제로 EBS에서 저희가 의뢰해갖고 문항 조사를 의뢰했었는데, 요 근처에 있는 횡성군에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문이 공고문으로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공고문을 보여주고 이걸 잘 이해했는가를 이제 받아쓰기 국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 있는 문항입니다. 판정 논리는 이렇고요. 그리고 이 조사 도구는, 이 문해 능력 조사는 그냥 똑같은 그런 문항을 매번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매번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문항을 또 시대에 맞게 고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또는 판정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교화하면서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이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굉장히 이 조사가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어떤 품질 관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 비교를 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수준 4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해교육이 그 평생교육법상 중학 수준 정도까지를 이제 문해교육 대상자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해 능력이 중학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물론 현대사에 요구되는 문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문해교육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문해교육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대상자가 아닌 수준 4 이상이 점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문해교육을 필요로 하는 문해 능력이 낮은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물론 이 수준 4 이상의 어떤 결과 정책의 효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심층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수준 1이 말하자면 완전히 글을 모르는 분들에 해당되는 이제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그 수준 1이 물론 두 번째 조사에서 약간 이렇게 높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경향을 보게 되면 1차 조사 때 6.4였다가 어쨌든 최근 조사는 3.3 반 정도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해교육 정책이 그런 비문해자의 지원에 집중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정책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1차와 4차를 이제 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제 추정 인구인데요. 추정 인구만 보더라도 1차, 그러니까 수준 1, 수준 2, 수준 3이 문해교육 대상자라고 한다면 1차 조사 때 그 추정 인구가 1200만 정도 됐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한 성인 인구 중에 1200만 정도였는데 4차 조사는 700만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학력 격차가 세대별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어떤 결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실제적인 문해력의 어떤 향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령별로 한번 보게 되면 전 연령대에 있어서 조금 이제 요게 파란 셀에 있는 부분이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준 1과 수준 2, 수준 3을 합친 그런 비율입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끝에서 두 번째가 4차 조사에서 3차 조사 비율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됐다면 이제 줄어들었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는 1차를 뺀 거예요. 보면은 전 연령대에 있어서 문해교육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수준 1, 수준 2, 수준 3의 그런 합이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 있죠. 마이너스가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어떤 연령대에 가장 많이 줄은 걸로 보이십니까? 어떤 연령대? 뒤에 보면은 60대, 70대, 50대 주로 중고령층들의 문해 교육 대상자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해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의 어떤 연령대를 보게 되면 60, 70대, 80대 분들이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는 특히나 60대 같은 경우 10년 전에는 50대였던 분들이라서 물론 이걸 좀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단순 어쨌든 분석을 했다고 보더라도 고령층의 비문해율이 그러니까 문해교육의 어떤 대상자들이 많이 줄었다, 획기적으로 줄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차 이제 수준별로 한번 좀 봤어요. 수준별. 수준 1, 수준 2, 수준 3이 있다 그랬잖아요. 수준 1은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완전 비문에 가까운 분들이고, 수준 2는 조금 초등학교 교육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글은 좀 아시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수준 3은 일상생활은 조금 해결할 수 있지만 복잡한 건 좀 해결할 수 없는
중학교 수준의 이제 문해교육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수준 1을 봤을 때는 특히 3차와 4차만 비교했을 때 전 연령대에서 줄었습니다. 수준 1은. 그런데 수준 2는 60대, 70대, 80대 조금 늘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수준 2에 집중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특히나 초등교육에 있어 좀 높은 수준의 어떤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필요하다. 특히 이제 고령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줄긴 했지만 수준 2에서는 조금 더 어떤 통계적으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일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준 3은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성별과 지역별로 보게 되면 여성의 그 비문의 그 문해교육 대상자 줄어든 폭이 더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게 되면 문해교육 대상자가 남성보다 여성이 많아요. 이것도 굉장히 그 흥미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독일의 레오의 어떤 결과된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남성의 비문해율이 더 높아요. 물론 문화적 차이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 역사적인 어떤 이유가 있겠죠. 특히나 산업화 시대에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여성분들이 어쨌든 교육 기회를 갖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여성의 문해교육 대상자의 감소폭이 더 크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가 정책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계적으로 보면 문해교육 대상자의 남녀 비율이 한 7대3 정도 돼요. 근데 문해교육 현장의 남녀 비율은 9대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문해교육 현장에 여성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여성 그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문해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의 어떤 비문해율이 그 낙폭이 더 크다라는 것은 또 그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있어서는 농어촌 지역에 또 낙폭이 큽니다. 고령자가 많기도 하고 또 제가 좀 오래된 분석이긴 합니다만 그 지역별로 대응 투자액을 분석한 적이 있어요. 인구 대비 대응 투자액을 분석한 적이 있는데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의 대응 투자가 도시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만큼 이제 투자 효과가 농어촌 지역에서의 그 감소로 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력별로 보게 되면 보니까 이 학력별로는 늘었다라고 조금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층적으로 보니까 그 수준 1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수준 2에서는 조금 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좀 심층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3차, 4차만 이제 비교했을 때 뭐 이것도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수준별로 봤을 때 수준 2에 대한 수준 2 수준 그러니까 초등학교 3, 4, 5, 6학년 정도의 지원이 여전히 더 필요한 수치 그 결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수준 3도 이제 줄어들었고요. 비슷한 추이로 나타납니다.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3차에 비해서 4차가 그 문해교육 대상자가 늘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또 수준별로 또 보게 되면 수준 1과 수준 2에 있어서 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또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현상이기도 한데요. 저소득층일수록 또 비문해자 저소득층일수록 문해교육 현장에 나오기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생계를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문해교육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인건비를 그 기업이나 직장에 지급하는 뭐 이런 정책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문해교육이 필요로 하지만 못 나오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그 점을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고용 형태별도 좀 비슷한 그런 추이가 이제 보이고요. 특히 수준 2는 여전히 고용 형태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라고 다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임금 근로자, 저희가 지금 이걸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서 내년 초쯤에 조금 더 심층적인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 데이터가 어쨌든 이 문해교육 정책을 조금 더 정교화하고 또 현장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문예 조사가 2014년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4차 조사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서 이게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기래지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지만 또 다른 문예 영역에서의 통계 조사가 공식 통계청 승인 통계 조사로서 2024년부터 디지털 문예 능력 조사가 실시 되고 있습니다. 될 예정인가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문해 능력 조사를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새로운 일인데 디지털 문해 능력을 또 공식 통계로 하는 것도 우리나라 문해 교육 정책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어떤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문해 능력 조사 문항이 43문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여기에 이제 3배수 이상의 문항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원하면 온라인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곧 오픈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해조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쨌든 국민들의 문해력을 높이고 문해 수준을 파악하는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 환경이 굉장히 변하고 있죠.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책을 통해서 많이 글을 접한다면 이제는 핸드폰이라든가 새로운 핸드폰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글을 이해하고 또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멀티플 리터러시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경적 요소를 어떻게 문해조사에 반영할 것인가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독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레벨 1 수준에서 깊이 있는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에서 우리도 레벨 1 수준에서 어떻게 깊이 있는 조사를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문해 능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준 4 이상의 문해 능력을 또 우리가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조사에 적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면 거기에 이제 여러 데이터들이 이제 그 큰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게 될 텐데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하나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그 점이 좀 부러웠는데 이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의 어떤 정책 연구, 학술 연구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OECD에서 피약 조사를 하고 있는데 피약의 레벨 1과 레오라는 그런 조사에서의 레벨 1 사이 어떤 연계성을 보는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피약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와 그다음에 이런 성인 문해 조사 데이터의 어떤 연계성을 조금 분석해 본다든가 그래서 이 결과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앞으로 학술적으로 정책적으로 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분 동안 10년의 여정을 발표하는 게 굉장히 숨가쁜 일인데요. 어쨌든 의미 있는 이 자리에서 10년의 여정을 함께했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 데이터가 조금 더 현장에 그리고 우리나라 문해교육 정책에 또 국민들의 어떤 행복한 문해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연구자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를 해주신 허준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허준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신 내용과 같이 주제 발표해 주신 내용과 같이 성인 문해 능력 조사의 의제가 좀 더 확장돼서 정책 결정자, 관계자분들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문해교 흐름에서 이번에는 약간 디지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성인 문해 능력 조사와 글로벌 동향이라는 주제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기래지 교수님은 저희 대한민국 디지털 문해 어떻게 보면 리더라 하실 수 있습니다. 문해 현장과 함께 소통하며 디지털의 정보 문해 조사부터 지금 디지털 성인 문해 능력 조사의 국가 승인 통계까지 함께 해주신 연구자이십니다. 기래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학교의 길혜지라고 합니다.
앞서서 허준 교수님께서 지난 10여 년간의 성인 문해능력 조사의 긴 여정을 또 얘기해 주시면서 그 설레임을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9월 1일 처음 이제 제1차 실시되는 성인 디지털 문해 조사를 앞두고 정말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서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성인 분들 대상으로 한 디지털 문해 능력을 조사하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도 함께 나누면서 이 조사의 개요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통계 자료로서 조사가 실시되는 것과 함께 문해학습자 한 분 한 분을 위한 또 진단 도구로서의 역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오늘 함께 말씀드리는 걸로 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방금 이제 예고해 주신 성인 디지털 문해 능력 조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올해 7월 25일에 국가 승인 통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는 그 날을 정말 잊지를 못하는데요. 서영아 센터장님께서 카톡으로 드디어 승인 받았다고 정말 이 화면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는 그날 집이 수해를 입어서 정말 슬픈 날이었는데 그 수해를 입은 그 너무 슬픔을 뒤로 하고 진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국평원이 있는 광화문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정말 국가 승인 통계로서 새로운 조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아마도 굉장히 디지털 문해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공식적인 자료가 안정적으로 산출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힘은 아마도 이 성인 문해교육 학습장으로 확산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문해 능력 조사는 제가 이후에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디지털 문해 능력 자체를 측정하는 것과 함께 학습자의 특성 그리고 문해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경험들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또 디지털 문해와 관련돼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교육적인 요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조사함으로써 디지털 문해 능력의 수준들을 확인하고 그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는 데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산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사에서 디지털 문해 능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조사에서 성인 디지털 문해 능력은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활용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디지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능력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 어떤 생활 문해의 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조사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해 능력 조사의 구성들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기본 활용, 또 디지털 정보 활용, 디지털 의사소통, 디지털 안전, 디지털 기반 문제 해결 이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낯선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의지와 태도가 있는지도 함께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은 제가 참고라고 이제 들려드렸던 어떤 유럽위원회의 디스컴프라는 프레임워크들도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했는데요. 이런 프레임워크를 같이 고려해서 우리만의 도구로 만듦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후에 우리 수준을 이제 국제적인 수준하고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또 7가지의 세부 문해 능력이 이제 조사가 돼서요. 나중에 이제 결과가 발표됐을 때는 우리 국민의 디지털 문해 능력의 각 수준별로의 퍼센트를 앞에서 발표됐던 성인 문해 능력 조사처럼 발표되지만 또 기본적으로는 7가지의 문해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도 함께 공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디지털 문해 능력은 그러면 어떠한 문항으로 조사되는가 이 부분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문해 능력이라는 것들을 조사하는 도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여러 부처나 또 기관에서 디지털 문해와 관련되는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기관 차원에서 디지털 문해라는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문항들의 대부분은 자기보고식이었습니다. 키오스크를 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해서 어느 한 지점에 대해서 자신의 수준을 보고하는 방식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항들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국가생인통계로 받게 되는 이 디지털 문해 능력 조사는 수행형 그리고 객관식 사지선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답을 고르도록 하는 문항도 있고요. 또 상황 판단형이라고 해서 주어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를 응답하도록 하는 문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고식으로서 스스로 수준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어떤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 이전의 도구들하고 다르게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입니다. 물론 이렇게 강점이 있는 조사 체계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좀 우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조사가 이제 10,000명 정도의 규모로 아까 그 사회를 맡은 센터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집을 방문합니다. 가구를 방문해서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이런 문항들을 직접 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부담이 큰 조사 아니냐,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로 하는 승인 통계를 운영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정말 큰 힘이 됐던 것은 앞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던 성의 문해 능력 조사였습니다. 성의 문해 능력 조사도 수행 기반의 테스트였기 때문에 그런 10여 년 동안의 국가문해센터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과 관련된 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조사가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여러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공감을 얻으면서 테스트 기반으로 디지털 문해라는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10,000명 규모의 대규모의 조사를 하더라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어서 앞서서의 그 성의 문해 능력 조사가 정말 확장적으로 문해의 영역들을 개척해 나가는데 정말 큰 기대를 어떤 저희의 힘이 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해 능력 조사는 총 60여 개 정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만 문항 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해 능력이 좀 낮으신 분들이 이거 60개 문항 다 풀면 어떡하지? 막 고민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도 문해 능력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어떤 일정한 로직들을 통해서 문해 능력이 굉장히 낮아서 1수준이라고 판정되신 분들은 그 이후의 문항들을 풀지 않으시도록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해 능력과 관련되는 조사의 결과들은 어떻게 보고되는지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총 4개 수준으로 보고가 됩니다. 첫 번째 수준은 디지털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여기서의 디지털 기기는 키오스크, 스마트폰, 컴퓨터를 포함하는 매체입니다. 이런 기기 조작을 어려워하는 그런 수준의 분들은 1수준으로 판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정책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디지털 취약계층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인데요. 이런 1수준의 분들은 이후에 문해센터에서 혹은 각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문해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한글 수업을 한다든가 를 포함한 어떤 기초 문해 교육하고 연결시키게 되는 어떤 교육적 대상자로 이해가 될 분들입니다. 이 수준의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의 기기를 조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주도적으로 활용하시기에는 조금 더 부족한 수준의 분들입니다. 3수준은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문제는 조금 해결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가 디지털 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것들이 단순히 기기를 조작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디지털 웰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요즘도 굉장히 많이 기사에서 접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이버 폭력이라던가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서 안전하게 활용하기엔 좀 부적절한 수준의 분들이 아마 3수준으로 판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2수준과 3수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생활문화 교육의 대상자로서 굉장히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대상자로 저희가 생각하고 또 정책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4수준은 디지털 기기나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해서 일상생활에서의 마주하는 문제들, 생활 문해 능력으로서의 디지털 문해력은 갖추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분들은 아마도 일상생활 문해보다는 직업 생활의 문해로 연결시켜야 되는 대상자로 이해되고 관련된 정책들이 또 이루어져야 될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말 첫 걸음이라 올해 본조사가 정말 안정적으로 잘 수행되고 내년도에 정말 기쁘게 그 결과가 보고되고 결과가 발표되는 걸 넘어서서 앞서서 말씀드린 디지털 문해교육 정책과 정말 촘촘히 잘 연결돼서 디지털 문해를 고민하시는 현장의 많은 분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됐으면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가득한데요. 여전히 좀 앞으로 해결해 가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긴 합니다. 사실 3년 주기 조사입니다. 3년 주기 조사이고 올해 조사 결과가 내년 이제 2025년에 발표가 되는데 굉장히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3년 주기 조사가 좀 너무 길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조사 주기를 단축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앞으로는 좀 노력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일 것 같고요. 또 디지털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뭐 요즘은 AI 일상화 관련된 정책들도 많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또 일상뿐만 아니라 일터를 넘어서는 어떤 디지털 기반 문제 해결 능력, 그게 막 전문가로서의 어떤 고도의 기술보다는 정말 일터에서 마주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들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 조사에 담아야 된다는 요구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앞서서 성인 문해 능력 조사와 함께 해결해 가야 되는 과제라 생각합니다. 10,000명 단위의 표본 조사는 국가 수준에선 이야기할 수 있지만 17개 시도 수준에서까지 이제 깊게 그 수준을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표본을 이제 확대해 가야 되는 것들이 시작이면서 동시에 가져가야 되는 그런 고민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학습 개인 실태 조사도 이제 4,000명에서 시작해서 17번의 조사를 거치면서 지금은 3만 명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조사가 함께 이제 3만 명으로 같이 좀 힘을 받아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국가 수준에서 고민이라보다는 이 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될까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시범 조사를 했을 때 사실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은 2시간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행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블릿으로 해서 정말 그 실제감이 있는 방식으로 시나리오 기반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버튼을 다 눌러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의 200번 넘게 이렇게 클릭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렇게 그 조사에 대해서 몰입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되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신 분들에게 결과지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수준에서의 결과 보고에 그치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까, 이것들은 사실 좀 교육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고민을 저희가 확장하는 과정들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개인 수준에서, 국가 수준에서 통계 자료를 공표하는 것 외에 개인 수준에서 이 디지털 문해 능력을 진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고민들인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그 디스컴프라고 해서 참고 자료로 담아드렸던 그 프레임 안에는 그 담고 있는 그 영역들, 저희가 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5가지 영역들은 단순히 조사로만 그치기 위한 프레임워크는 아니고요. 조사 이후의 교육으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조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통해 드러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맞춤형 교육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 연결고리들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가다 보면은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연수 방향들도 고민해야 되는 지점에서의 정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진단을 통해서 진단을 받은 학습자들이 그 결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증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들이 사실 이 역량 프레임워크가 갖고 있는 어떤 과제이자 힘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국내나 국외의 어떤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통계 산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이 자가 진단에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어떤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프랑스의 픽스라는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수행형 문항들입니다. 수행형 문항들이어서 가서 직접 테스트도 해보시고요. 테스트한 결과들을 나중에 이제 이력서에 한두 줄 정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진단의 것들은 이렇게 이력서에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활용되기도 하고요. 또 한켠에는 교육 기회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교육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또 교육장들로서의 그 연계 플랫폼들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참고하신 자료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한번 보시고 밑에 또 그 URL도 드렸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굉장히 좀 시각적인 결과도 많이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어느 부분이 강점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물론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렇게 디지털 문해 능력에 대해서 자기보고식으로 진단하는 기관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앞에서 국가 승인 통계로서의 조사 도구를 고민할 때 자기보고식이 아니라 수행형으로 접근했던 이유는 자기보고식을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기관에서의 진단 방식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자기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기로는 그 결과 활용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자기 진단을 했을 때 그것들이 교육적으로 연결이 되거나 혹은 정말 이력서에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인증까지 나아가지 않고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이 진단하는 정도로만 그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한계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국가와 개인 수준에서 디지털 문해 능력 조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저의 좀 생각을 조금 더 나누고 발표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성인 디지털 문해 능력 조사는 올해 1차 조사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조사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어떤 거버넌스 만드는 것들이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첫걸음을 이제 막 뛴 조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앞서 허준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이 10년 뒤에 성인 디지털 문해 능력 조사의 긴 여정을 발표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정말 너무너무 영광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 정말 국평원과 또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과 지자체와 그리고 많은 학습자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고, 그 결과가 우리가 함께하는 디지털 문해 교육의 성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거버넌스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진 저 의미 있는 어떤 역량의 체계,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 문해 교육의 체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인 수준에서도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자가 진단과 관련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문해교육센터에서도 디지털 문해 능력을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또 문항들을 또 올해 만들고 계세요. 저도 예고 아닌 예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서 국가 수준에서도 의미 있는 통계를 만들고, 또 국가 수준에서 의미 있게 만드는 그 통계에서의 그 영역들을 교육으로 이끌어내고, 그 교육이 정말 그 문해교육 현장의 많은 분들의 디지털 문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또 자가진단 정보로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노력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학습자에게만 기대되는 것들이 아니라 문해교육 강사분들
학생들께도 또 의미 있는 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학습자들에게 진단하는 그 영역들을 문해교육에 현장에 계시는 강사 선생님들, 선생님들께서도 관심 가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학습자들이 균형 있게 갖춰가기 위해서 또 문해교육 강사분들께서도 그런 어떤 문해 능력들을 고루 갖출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연수 기회들도 함께 이루어져서 정말 그 조사가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의 디지털 문해 이 능력들을 길러 나가는데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